안녕하세요. 전종철의 전격시사 진행을 맡은 전종철 기자입니다. 해병대원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시선을 강조한 반면 표결 전 퇴장한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며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제2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우리 제외 공관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의 테러 준비 징후가 포착돼서 정부가 해당 공관들의 테러 경보 단계를 높였습니다. 방송에선 국민의힘에서 처음 원내대표 출마 의사를 밝힌 송석준 의원, 경기 화성을 국회의원에 당선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회 대치 상황 등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봅니다. 5월 3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뉴스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소식, 조금 전에 들어온 외신 속보입니다. 이라크 내 한 이슬람 무장단체가 이스라엘 수도를 공격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에 들어온 로이터 통신의 속보입니다. 이라크 내 무장단체인 이슬라믹 레지스턴스 이 단체가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에 미사일 공격을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무장단체의 한 소식통은 텔아비브의 표적들을 겨냥해서 이라크에서 순항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사일이 어디를 타격을 했는지 또 언제 발사했는지 등등 정확히 지금까지는 확인은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란 이스라엘 충돌 이후에 중동 불안이 좀 잦아드는가 싶더니 다시 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회로 가봅니다. 최상병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어제 이 국민의힘 반대 속에 결국 야권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여야가 좀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벌였는데요. 결국에는 접점을 못 찾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이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결국 상정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이 항의를 하면서 퇴장을 했고 그래서 표결이 진행됐는데 이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대회를 열어서 입법 폭주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런 상황과 반대로 앞서서 지난 1일에 이 여야가 좀 전격적으로 합의했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수정안은 국회에서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법 통과 후에 대통령실도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입장을 내놨죠.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은 이 최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엄중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사실상 제2요구권 행사를 시사를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제2요구권을 건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은 민심을 이번 강행 처리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요. 특히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여야가 합의를 하면서 이 협치를 좀 하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입법 독주 또 제2요구권 행사까지 이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강대강 대치 원래대로 사실 좀 돌아간 상황입니다. 출마 후보가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오는 9일로 연기된 바 있었는데요. 어제 첫 출마 선언이 나왔다고요? 네, 이 첫 출마 선언의 주인공은 수도권 3선의 이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송 의원은 이 분골 쇄신의 노력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뤄내겠다면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변수는 사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계속 제기가 되는 이철규 의원의 출마 여부겠죠. 어제도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철규 의원은 여전히 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시간이 지나면 출마 여부를 알게 될 거라는 건데 지금 좀 자신이 의견을 좀 드러내면 선거에 지장이 있을까 봐 그렇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히 또 후보로 거론되어 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추경호 의원인데요. 친윤으로 좀 분류가 돼도 상대적으로 좀 개파색이 옅은 의원으로 좀 분류가 되는데 이 추경호 의원이 출마를 지금 좀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은 원내대표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 찬반 투표를 오늘 진행할 예정이죠. 네, 민주당이 오늘 이 한 달 남짓 남은 이번 국회 임기 또 오는 22대 국회 첫 1년을 이끌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알려진 후보는 나온 후보는 단독 후보죠. 이 강성 친명 뭐 이른바 좀 찐명으로까지 불리는 재선의 박찬대 의원이 단독으로 출마를 했고 오늘 한반 투표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이 앞서서 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 후보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박찬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뒤에는 모두 이 출마를 고사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찬반 투표는 사실상 결과 정해진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많죠. 오늘 모두 예상대로 이 박찬대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찬대 의원 지금은 재선인데 네. 한 20일 있으면 이제 3선이 되네요. 네.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어기고 북한에 다량의 정제유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네, 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는 이 북한의 정제유 이 연간 수입 한도가 50만 배럴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좀 보니까 불과 한 달 새에 벌써 이 한도의 3분의 1에 달하는 정제유가 북한으로 건너갔다는 게 미국 정부 발표입니다. 러시아가 유엔이 정한 이 상한선을 넘는 양을 이 북한에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은 앞으로 이 상한선을 넘는 양의 정제유가 북한에 들어가는 건 이 시간 문제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또 이후에 감시 기구도 좀 사실상 해체해서 결국에는 제재를 무력화하려는 게 이번 이 러시아의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단 이 정제유 거래에 협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새로운 제재를 좀 만들어서 또 한 번 대응하겠다는 게 미국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체감하지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자주 사는 과일, 채소값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네, 체감을 잘 못하는 사람 저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자주 사는 과일, 채소값이 통계로도 이 물가 상승의 주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이 외식 물가도 특히나 좀 많이 오르면서 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먼저 농산물을 좀 보면 1년 전인 지난해에 사과를 보면은 사과는 무려 80%나 올랐습니다. 배는 102%나 올랐습니다. 결국 2배가 된 거죠. 외식 물가는 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좀 외식 물가를 보니까 사람들이 자주 사 먹는 이 하필 또 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것들만 많이 올랐는데요. 냉면, 김밥, 이 떡볶이 가격이 5% 안팎선으로 진짜 좀 많이 올랐습니다. 채소값이 좀 오르면서 이 외식 물가 상승까지 이렇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전체적인 물가 상승폭은 줄었다고 하는데 그래도 소비자들은 부담이 됩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이어질까요? 네, 이 여러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특히나 좀 기름값 추이를 좀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 구조가 특히 좀 원유 의존도가 좀 많이 높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오르면 연쇄적으로 올라서 결국 좀 전체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최근에 국내 유가는 중동 불안 등의 이유로 한 달 넘게 지금 기름값이 계속 좀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좀 하반기로 갈수록 이 좀 변수들이 안정화되면서 물가도 좀 같이 안정화될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유가가 주요 변수니까 이 정부 전망대로 좀 안정화가 되려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좀 언제까지 연장을 할지 또 예정된 일부 공공요금 인상 같은 거를 언제 올릴지 이런 좀 정부의 세심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휴일을 맞아서 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어린이날이 어린이들에게는 가장 위험한 날이다.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이 어린이날에 일어나는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네. 이 통계를 보면 이 보험개발원 통계인데요. 최근 3년간에 특히 이 어린이날 당일만 좀 놓고 보면 해마다 평균 520명의 어린이가 어린이날에 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평소 주말과 좀 비교를 해보면 50%나 이 많은 결과인데요. 1년 전체를 좀 놓고 보면 휴가철인 8월에 이어서 특히나 또 어린이날이 껴있는 5월에 교통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인명사고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뭐 사실 너무 쉬워 보여서 때로는 뭐 잘 하지 않는 분도 사실 좀 계실 것 같은데요. 답은 쉬운 곳에 있습니다. 네, 여전히 쉬운 곳에 말씀하신 대로 있었습니다. 예, 예. 이 안전벨트 매기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 중요성이 이 통계로도 확인이 되는데요. 보험 개발은 조사를 보면 사고가 났던 어린이들을 보니까 약 24%는 안전벨트를 안 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당연히 벨트 안 매면 중상을 입을 확률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중상만 좀 놓고 보면 안전띠를 안 맨 경우는 40%까지 이 숫자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항상 이 아이 태울 때는 차에서 당연히 카시트에서 안전벨트 채우고 이 택시 탈 때도 저는 안전벨트 반드시 채우는데요. 이번 나들이 하실 때도 너무 쉽다고 늘 좀 흔하다고 지나치지 마시고 아이가 안전벨트를 했는지 그게 또 특별히 단단하게 좀 고정이 됐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북도 명칭을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로 한다는 발표 하루 만에 반대 청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네, 이 말씀하신 대로 반대 청원글이 올라왔는데 이 한마디로 이 이름, 이 평화누리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이 이념주의적이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념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뭐 이 청원에는 지금 3만 명이 넘게 참여를 해서 이 도지사 답변 요건인 10,000명을 이미 넘겼습니다. 뭐 이 외에도 이 도민청원에는 뭐 지금 하는 분도나 이 새 명칭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뭐 30건 넘게 올라왔는데요. 이 앞서서 경기도는 경기북부 자치도를 추진하면서 새 이름을 평화누리로 정했습니다. 대국민 공모를 받은 결과인데요. 이런 이름은 접경지와 가깝다는 지역적인 특성 또 발전 잠재력까지 상징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좀 반대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이름도 지금 반대하지만 과연 이렇게까지 뭐 분도를 하는 게 맞느냐? 왜 하느냐? 이런 근본적인 질문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2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 쌀쌀한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서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3.5도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 28도, 전주 27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가량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이 맑겠고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인 일요일 오후부터는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3.5도입니다. 날씨 정보 조하늘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금요일 출근 정체는 덜한 편인데요. 항상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입니다. 가양대교를 지나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3차로에서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행주에서 염창 나들목 쪽으로 35분 정도 걸리겠습니다. 여의하루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차가 많습니다. 구리 쪽의 강변문을 보니까요. 방화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40분 정도 예상됩니다. 고속도로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입니다. 옥포 분기점 부근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3, 4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1km 구간이 꽉 막혀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예천 부근이고요. 춘천 방향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로 변경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한 차례 미뤄졌는데도 출마자가 한 명도 없는 기현상이 그제 5월 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첫 출마자가 나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삼성고지에 오른 경기 이천 지역구 송석준 의원입니다. 이 와중에 최상병 특검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실은 제2요구권 행사를 시사하는 등 국회 상황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가 곧바로 맞닥뜨릴 게 바로 이런 상황일 겁니다. 송석준 의원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국회 현안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통과를 이뤄내는가 싶었는데
김진표 예. 국회의장이 최상병 특검법을 직권 상정하면서 국회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김 의장 결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상당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죠. 예, 이렇게 여야 서로 합의를 이끌어서 합의된 법안을 상정시킨 것이 정상적인데 최상병 특검법은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인데 이 법안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여야 합의 정신에 반하고 국회에 또 다른 국민들 보기에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예, 국민의힘이 표결에 항의하며 퇴장했고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가 됐고요. 민주당 국민 시선 언급하며 강행 처리 당위성 강조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 입법 폭주다. 제2요구권 행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근데 대통령실은 정진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안타까운 죽음 이건 나쁜 정치다. 엄정 대응하겠다. 예. 이런 흐름 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면 당연히 뭐 지금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거를 어거지로 또 특검법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특히 이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일탈한 정치군인의 그 조사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서 해병대 지휘 체계를 붕괴시키려는 그거에 대한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그 국방부 지휘권자의 이런 뭔가 바로잡는 행위를 갖고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수사 예압이라는 사건의 본질에 관한 이런 주장을 하는 그런 특검법은 뭐 다시 이거 당연히 거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재표결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이탈표가 좀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일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 사안의 본질을 우리 그 의원들께서 잘 알고 계시고 일부에 대해서는 또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서로 공유가 되고 있다면은 뭐 그럴 우려는 없다고 봅니다. 예. 네. 예.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1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의 21대 국회 종료 전 처리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67%, 반대는 19%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정부 여당은 여전히 민심을 거스른다 이런 논리로 이제 야당이 파상 공세를 할 텐데 과연 국민의힘이 이런 어떤 논리로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이제 민의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민들에게 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좀 더 설득력 있게 다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우리 민의가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는 좀 더 겸손하게 수용하고 네.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번 이 최상병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사건의 본질이 너무나 왜곡되게 알려져 있고 또 이것이 정말 해병대라는 국가의 최전방에서 정말 안보를 책임져야 될 부대를 해병대 전체를 갖다가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좀 일부 오해되는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구나 이제 문제는요. 이건 시작일 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은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다른 특검법 발의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본회의 직회부한 쟁점 법안들 사실 국민의힘이 이제 찬성하지 않는 법안들도 줄줄이 이제 통과시킬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계속 거부하면 또 불통, 독선, 또 독주 이미지가 고착화될 수도 있는데 차라리 그렇다면 어떤 전략상 일부 야당 요구 수용하면서 얻어낼 건 얻어내면서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런 건 당연히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법 같이 서로 상당히 이제 의견이 다르다가도 서로 뭐 합의해서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타협할 수 있는 건 당연히 타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은 지금 민주당이 보이는 일련의 이런 행태를 보면 정말 제2 요구된 법
그 법을 다시 재발의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쟁을 위한 정쟁을 반복하게 된다면 어쩌면은 우리 정부가 독선이고 뭐 이런 이미지들 수도 있지만 네. 야당의 입장에서도 어쩌면 지금 이제 더 갑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회에서는 예. 바로 본인들의 그런 과도한 독선적 입법 폭주가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 사실은 이제 엄중하게 다시 또 재평가돼서 더 국민들의 민심에 해초를 받는 일도 있었다는 걸 또 잘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예. 지금부터는 원내대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상처뿐인 영광. 지금 이 시기 마치 뭐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의 모습이라 할까요? 뭐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당 대표가 고난의 자리일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제까지 출마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민전 비례당선인이 아예 자신이 하겠다고 개탄할 정도로 이렇게 당이 지금 움츠러들어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무래도 좀 엄중한 시기입니다. 예, 우리가 참패 이후에 또 지금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반드시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요. 네네. 여러 가지 우리 많은 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조금 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저부터 해서 또 많은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려운 시기에는 내가 나서서 솔선수범해서 어떤 힘든 일이라도 감당하겠다는 각오를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네. 예, 이제 조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노력들이 같이 경쟁적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네. 이런 일종의 구인난 속에서 송석준 의원님께서 첫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예. 고된 길을 가겠다.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겠다. 예. 뭐가 가장 고민되셨는지 그럼에도 도전하기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저는 사실 이번에 참패에 책임이 바로 일부가 아닌 바로 저 스스로에게 있다고 봤고 그래서 많은 고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과연 이런 참패의 진원지인 바로 경기도에 경기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제 지역구조차도 굉장히 심각한 위협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렇게 또 선거 이후에 원내를 책임지는 지도부를 내가 나선다는 게 제대로 바람직한 행태일까 고민도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어쩌면은 이 엄중한 시기에 수도권 특히 경기도권의 민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그 민심을 잘 받들어서 우리 당이 그야말로 황골 탈퇴하는데 앞장설 수 있는 적임자가 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선 겁니다. 네네. 또 의원님은 국토부 출신 정통 관료 출신입니다. 그리고 의원도 이제 삼선고지에 오르셨고요. 추진력, 협상력, 전략적 사고 이런 것도 원내대표 필수 덕목일 겁니다. 예. 잘 해내실 자신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나설 때는 그냥 나선 게 아니고요. 네네. 저는 행정부에 제가 25년 경험하면서 다양한 갈등 과제 해결을 해봤고요. 예, 또 당시에 반대하는 여러 가지 단체들 설득을 해서 네. 어려운 과제 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국무조정실에서도 제가 갈등 과제 조정을 해서 해결한 사례가 있고 또 청와대 근무하면서 다양한 그동안 묵었던 100년 과제 우측보행을 좌측보행을 우측보행을 바꾸는 예. 그런 과제도 수행한 적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로 또 야당의 입장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제가 또 같이 근무를 한 동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네네. 두루두루 이제 협상이나 돌파나 자신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음 질문으로 가볼게요. 예.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당내에서 큰 논란이 됐었어요. 출마 여부가. 이철규 원내대표 카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인은 이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분이 어쩌면은 윤석열 정부의 가장 힘든 역할을 많이 해오셨고 또 여러 가지로 또 필요한 이런 역할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문제가 생기면 다 이분이 관여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거는 좀 아니한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평가도 가혹한 평가다. 그럼요. 예. 그러면은 그 평가는 이 원내 우리
그 의원님들께서 당선자들께서 이제 판단하실 겁니다. 예, 네. 그러면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으면 뭐 또 평가를 그렇게 받으실 거고 잘했으면 또 좋은 평가 받을 건데 선입견적으로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저래서 된다. 그거는 저는 잘못된 그 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네. 뭐 이번에 또 좋은 점 장점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려운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슬기롭게 극복하는 그런 공도 있고 또 일부 이제 뭐 비판받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이제 바로 선택하는 분들의 선택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관련되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당과 대통령실 관계 재정립과 관련해서 일단 당대표 역할이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야당을 직접 상대하면서 또 정부와 정책 조율을 해야 하는 원내대표도 그에 못지않게 관계 재정립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대통령실과의 관계 어떻게 가져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뭐 지금까지도 저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을 했지만 뭐 부족한 부분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다 긴밀히 소통을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한 제언이라든가 조언이 있다면 과감하게 해서 서로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국정 운영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할 책임은 바로 원내 지도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소통에 강하고 또 과감한 또 우리가 필요한 조언, 제언은 또 적절히 개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이 될 가능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카운터 파트로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저는 뭐 박찬대 의원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예, 이분 굉장히 아주 그 총명하고 아주 예리한 논리력도 갖고 있는 분이고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분이기 때문에 뭐 겉으로 나오는 것처럼 뭐 이렇게 뭐 강성 이미지로만 이렇게 대화가 뭐 안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나름대로 합리적인 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을 오히려 더 평가하시는 편이네요. 그럼요. 예. 네네. 상대방의 그 장점을 우리가 알았을 때 서로 접점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갑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되면 이제 22대 원구성 협상 벌여야 됩니다. 민주당이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끝내 포기하지 않겠다면 국민의힘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어쩌면은 본인들이 이제 현명하게 이제 판단하고 선택할 문제지만 본인들이 너무 무리하게 과도한 무소불위의 그 다수 힘을 발휘하게 된다면 결코 민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21대 초에도 모든 상임위를 다 가져갔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하다 보니까 국민들의 그 지탄 거기서 결국은 스스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정상으로. 그래 정상으로 돌아온 경험을 갖고서 이번에 또 무리하게 이렇게 또 원구성에 나선다는 것은 아마 굉장히 어리석은 짓이 되지 않을까. 본인들도 잘 명심해서 이번 원구성 협상에 같이 좀 정상적인 사고로 같이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이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가져와야 된다. 예, 뭐 어쨌든 서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네네. 이번에 다수 이런 야당은 사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 굳이 법사위원장을 우리에게 양보를 해도 굳이 자기들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은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다 태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수단이 다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게 된다면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더 일면받는 스스로의 함정에 스스로가 빠져드는 저는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심 반영하는 내용 현재 이제 100% 당심이잖아요. 민심 반영하는 내용 바꿔야 한다고 보세요? 글쎄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선입견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당내외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런 룰을 변경해 왔던 것이고 이번에 다시 총선에 우리가 패배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다시 또 민심을 더 잘 받들어야 된다는 이제 우리 공감은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뭐라고 딱 선을 그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충분히 이제 우리 당 내외 여러 가지 진지한 토론과 이런 수기를 거쳐서 필요하다면 뭐 룰을 바꾸는 거 뭐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 이제 총선 패배 이제 원인 분석도 하고 당의 개선 방안을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도 그건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내부 논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면 바꾸고, 예, 뭐 아니면 기존 룰이 더 뭐 합리적으로 보면 또 그대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모든 것을 네네. 열고 예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든 것을 열어두고 검토한다. 예. 자, 그렇다면 차기 당대표는 어떤 인사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뭐 특정인 거론해 주시면 더 좋고요. 아니면 그 차기 당대표 덕목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지금은 우리가 정말 엄중하고 어쩌면은 윤석열 정부의 이제 3년 차에 들어갑니다. 예, 그리고 또 당이 지금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수적으로 우리 줄어서 어려운 이런 당의 형편이 됐는데 바로 이럴 때일수록 당의 구심력을 확보하고 당이 일치 단결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당을 내부적으로 결속시켜서 이렇게 좀 단합하게 하는 그런 리더십. 예, 그리고 또 국민들과 보다 더 긴밀하게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의 리더십.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바로 우리 당이 여당으로서의 그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 그리고 또 대통령실과 우리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유능하고 책임 있는 그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리더십의 기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또 찰떡궁합이 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당연하죠. 네네. 자,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정치 복귀 시기는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것도 선을 긋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 경험에 그런 얇은 거를 길지 않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잠재력과 또 가능성과 실제 여러 가지 국민적인 큰 호응을 얻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뭐 지금 이제 건강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쉬고 계시지만 언제든지 본인이 준비가 돼 있다면 그분이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지에 맡겨두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 이르면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소통의 이제 가늠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떤 형식 또 어떤 메시지를 담으면 좋겠습니까? 예, 그동안 우리 사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정말 경제적으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고요. 또 사회 또 우리 안전 안보 위기도 심각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국민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뭔가 비전과 대응 방안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좀 들어가 있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통합이 절실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또 생각이 너무 다른 그런 국민들 간의 이런 간격을 좁혀줄 수 있는 국민 대통합의 그런 메시지 그리고 좀 더 그동안 우리가 좀 오해받았던 부분 좀 더 실제는 열심히 일하면서 국민들과 소통을 하려는 노력이 어쩌면 아직 소통이 부족하고 좀 권위적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도 여야 우리 영세담을 했듯이 보다 더 새로운 이런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고 국민들로부터 보다 가깝고 친근한 느낌을 갖는 그런 방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첫 민정수석의 김주현 전 대검 차장이 낙점됐습니다. 민주당은 민정수석실의 주요 기능인 친인척 관리가 없다면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장악시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고 있어요. 이런 주장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건 항상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인데 가장 뭐 우리 중요한 그동안에 우리 대통령실 운영을 하다가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 또 그래서 좀 더 국정 운영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뭐 체제 개편이니까요. 저는 뭐 믿고 지켜보시면 아마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국정 수행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통령실이 보강이 되고 개편이 될 거로 믿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민주당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예. 국회의장 후보들 간에 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죠. 이른바 선명성 경쟁, 명심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조정자, 균형자 역할 약화되지 않을까 이게 우려도 나오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저는 정치라는 것은 균형적인 그런 시각과 그런 스탠스를 다 가질 때 가장 힘이 좀 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민주당이 정말 친명 중심의 이런 체제가 되고 그런 당 운영이 된다면 아마 상당히 이제 불균형이 올 것이고 스스로 내부 균열이 더 심화될 거고 저는 아마 그분들이 의도했던 힘은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을까. 예, 그런 의미에서 뭐 남의 집 얘기지만 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예. 네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1부 순서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KBS에서 볼륨을 높여 DJ도 했었던 배우 최강입니다. 멋모르던 시절 2005년도에 환경 홍보대사가 되면서 그때 환경을 사랑하는 법과 문제성을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생활 속에서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쓰레기를 줄이려고 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안 하려고 하고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이더라고요. 환경미화 체험이라든지 정크아트, 산에서 줍킹해서 작품 만드는 거 뭐든 할 때는 조금 귀찮은 것 같지만 하고 나서 보람이 엄청나고 깨끗하고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내게 죽지 않고 뭔가 되살아나는 그런 느낌만으로도 굉장히 나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솔직히 눈에 보이는 변화는 아주 크진 않아요. 내 작은 행동이 지구를 깨끗하게 하겠지.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미치겠지 하는 기대와 마음 정도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일상 속에 텀블러 그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겠나 싶지만 그런 거 생활 속에서 잘 하고 다니시는 거 하셨으면 좋겠고 요즘 기업들에서 플라스틱 페트병으로 옷을 만든다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있는데 페트병이 깨끗하게 분리수거가 된 게 많지 않아서 외국에서 사서 오기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분리수거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에는 때이른 초여름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지금은 정선이 5.2도, 세종 9.8도 등으로 내륙 곳곳의 기온이 10도를 밑돌며 어제 아침보다 1, 2도 정도 낮아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전, 대구 28도, 강릉, 광주 27도, 부산 22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7월 중순만큼 기온이 오르겠고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일교차가 15도에서 20도 정도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온 현상은 어린이날인 모레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전라도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은 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한편 지금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늦은 밤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어린이날인 일요일 낮부터 곳곳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대부분 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4.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을 둘러싸고 친윤계 핵심 이철규 의원의 출마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첫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기혁신당 대표는 친윤 원내대표가 나오면은 국민의힘과는 원내 협력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기혁신당 대표와 함께 정치연한 짚어봅니다. 이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총선 당선 확정된 네. 4월 11일 새벽에 여기 저희 스튜디오 오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당선 소감도 밝히셨는데 벌써 3주가 지났네요. 그동안 어떤 활동 주로 하고 지내셨습니까? 아무래도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특별한 선택을 한 것이 지역의 혈안들을 많이 해결해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뭐 교육청도 방문하고 또 시청 가가지고 교통관리 현안 보고도 받고 또 뭐 지역 활동을 주력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동탄 신도시가 앞으로도 성장할 도시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기반을 만들지 않으면 5년 10년 뒤에 저희가 고생하는 것이고 지금도 이미 5년 10년 전에 준비가 부족했던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뭐 새벽까지 계속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받고 하면서 지금 이 지역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전화조사 실시한 결과 조국 혁신당 정당 지지율 전주 대비 0.9%포인트 낮아진 13.5%, 개혁신당은 1.4%포인트 올라서 6.2% 기록했습니다. 총선 이후 개혁신당 지지율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이제 다 오차 범위 내에서의 변동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번에 조금 올랐다는 지지율을 저희가 살펴보면은 20대와 30대에서 지지율이 또 오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젊은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하나의 젊은 정치 교두보가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대학가에서 강연 요청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역 활동하면서도 5월에 한 4군데 정도 지금 이제 강연을 가야 되는 상황인데 더 많은 당세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전국의 대학입니까? 예, 지금 뭐 서울하고 대전 지역 그리고 또 경남 지역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지금 예. 서울 지역 학교부터 우선 다니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준석 대표님은 개혁신당 당대표 경선에 불출마 선언했습니다. 예. 지역구에 주로 집중하기 위해서인가요? 다른 분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가요? 무조건 개혁신당은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것이고 정당의 대표자 최고위원을 한다는 것은 매우 큰 성장의 기회입니다. 저는 솔직히 여러 당에서 한 4번 정도 최고위원과 비대위원 경험하고 한 번 당대표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경험을 제가 독점한다는 것은 매우 좀 제가 생각한 정치랑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은 저보다 젊거나 저보다 아직 기회를 못 받았던 정치인들에게 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제 역할이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회를 주기 위한 거네요. 예. 자, 개혁신당은 이준석의 당으로 여겨질 만큼 대표님 브랜드 각인돼 있습니다. 다른 인물 당대표 되면 국민적 관심도 떨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나와 있는 당대표 후보들 중에 당원들 선택받아서 당선되면은 예. 당장에는 전격시사에도 불러주시고 예, 예. 그들이 또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 많이 주시면은 예. 그럼 뭐 사당화 이미지 같은 것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또 다양한 영웅들을 키워낼 수 있거든요. 네네.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기인 전 최고위원, 허은하 전 의원 등이 개혁신당 당대표 도전 의사 밝혔습니다. 이분이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 아주 잘할 거다 싶은 분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제가 다 잘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서는 기대되는 바와 또 우려되는 바가 공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지도부는 예. 5명 중 4명이 이제 지도부에 입성하게 되는데요. 결국 힘을 합쳐가지고 일을 이뤄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앞으로 이 뭔가 당이 좀 위기에 빠지고 이럴 때 제가 거기에 개입하려는 저 스스로에 대한 어떤 다스림 이런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참 그동안 이제 본인이 다 총대 메고 처리를 해왔으니까. 뭐 그죠? 조금이라도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마음이 조급하고 이러면 네, 개입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제 스스로가 또
마음 수련을 잘해야겠지요. 그런 것들은. 네네. 예. 다른 분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게. 이게 의대에서도 보면은 이제 보통 티칭 하스피털이라 해가지고 수련을 받는 병원들 같은 경우에 예. 사실 수련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를 주고 한편에서는 또 그러면서도 또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냐가 그 네. 병원의 성패에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우리 개혁신당도 정치 영역에서 그런 수련이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공간처럼 앞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개혁신당 당대표 요런 자질은 반드시 갖췄으면 좋겠다 하는 게 뭐 있을까요? 미디어 친화성입니다. 아, 예. 예, 지금은 뭐 일부 뭐 아주 핵심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정치, 이게 지금 양당에서 지탄받는 정치거든요. 일반 대중을 상대로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얘기해서 대중과 호흡하는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은 미디어 친화성이 굉장히 좋다.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전당대회에 당원과 그리고 여론조사 이렇게 50% 25%씩 반영하고 나머지 25%를 그중에 20%는 대학생 토론 동아리 그리고 5% 정도는 언론인들의 평가를 저희가 좀 반영하기로 했거든요. 네네. 사실 언론인들이 하나의 창구로서 저희가 하는 말을 이제 대중에게 전달하고 또 대중이 던지는 질문을 저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인데 그런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이게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자. 근데 이제 당원 단체 메신저방에 특정 후보 비방하는 글이 떠서 이제 논란을 빚었어요. 네. 이기인 전 최고위원은 무슨 도의원들이 당대표 하냐. 네. 이기인을 이재명 대표가 만나 주겠냐. 내용 뜬 거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대표님께서 이 사태를 당선관위에 신고할 거라고 밝혔는데 이게 이제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바하고는 좀 역행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저는 내용 자체가 예. 사실 뭐 그렇게까지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개 당원들이 또 올린 거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이기인 후보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 성남 시의원과 성남 시장의 관계로서 네. 과거에 공적인 관계에서 다소 불편한 질의나 이런 것들 답변을 주고받았던 적은 있겠지만은 이재명 대표도 공당의 대표시고 하신데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 사감을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또 도의원이 당대표하는 게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도 과거에 성남시장 하시다가 대선 후보 나가니까 기초단체장이 대선 후보 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실 지적하는 사람들이 좀 우스운 거죠. 네. 예, 원래 정치의 파격이라는 거는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바마 그 당시 상원의원이 그때 상원의원 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 방에 이제 대선 후보로 치고 나가고 예. 이런 연설을 통해서 이런 경험도 있거든요. 저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들이 바라면은 파격도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자, 당명 변경 여부 놓고 개혁신당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당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낸 새로운 당명이 필요하다. 이제 주장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당명 바꿔야 할 필요 있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당 명칭에 신당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임시당명 아니냐라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데 과거에 이제 진보 신당의 사례를 보면은 거의 한 4, 5년 가까이 당명이 지속된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는 지방선거 전에 이제 당명을 바꿔야 되느냐인데 이건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봐야 되는 것이고 저희가 한국의 희망 양양자 의원 측과 이제 합당을 할 때 나중에 한국의 희망 또는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당명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정신 위에서 저희가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야가 어제 이제 본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합의 처리했고요. 예. 근데 정작 관건이었던 최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안타까운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다 하면서 엄정 대응하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향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거부권은 당연히 사용할 테고요. 저는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나에 대해 궁금해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법의 특성이 결국에는 최수근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진실을 이제 밝히자는 취지인데 이 취지에 왜 대통령이 반대를 하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대통령의 대응이 많은 의심을 사고 있는 겁니다. 혹시라도 뒤에 문제될 행동이 있었던 것인가? 그럼 용산 대통령실에 단순히 이게 뭐 진실규명 이상의 뭐가 있는 건가? 이런 의심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겁니다.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특검을 할 때 그때 수사팀장이 특검팀장이 이제 대통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때 수사를 사실상 지휘하시면서 밖에 언론에 브리핑되고 취재를 통해 밝혀진 내용 외에도 얼마나 많은 수사가 있었겠습니까? 네. 브리핑된 게 1이라 그러면은 사람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이렇게 했던 게 한 그거 10배는 될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대통령이 그때 결국에는 그런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잃게 되는 과정까지 다 보셨기 때문에 지금 그 수사검사의 마인드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를 미리 재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최상병 특검을 받게 되면은 우리 쪽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저인망식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나를 정치적 권력으로 뭐 이렇게 몰아내려고 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 이런 의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 이렇게 방어적으로 나오시는 것이 그런 의심을 키우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합니다. 좀 진퇴양난에 빠지시긴 했지만은 대통령께서 뒤집어봐서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 윤석열이었다면은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지 아마 수사에서 발본색원 하자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국민에게 사랑받던 스타 검사 윤석열의 모습으로 돌아가 달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최상병 특검법 전격적으로 수용한다면 그래서 진실 규명한다면 진실 규명에는 이제 책임질 사람 책임진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렇게 한다면 정부의 여당이 좀 난관을 돌파할 어떤 돌파구는 찾을 수 있다고 보세요?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최상병 특검에 대해 가지고 여론상 제가 봤을 때 안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다소 대통령께서 우려하는 것처럼 이게 정치적인 수사로 변질될 것이나 이런 걸 우려한다면은 받는다. 그런데 이런 조항들은 협의하자라고 걸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뭐 야권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한변협이라든지 아니면 법학 교수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추천하는 사람을 하자라고 이제 좀 방향전을 시도한다든지 그럼 국민들도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지금은 안 돼. 이러니까 아니 이분들은 최상병과 박정훈 대령에 무슨 원한이 있길래 이런 걸 안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여론이 흘러가는 거거든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부 여당이 특검 자체에 대한 반대는 접고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협상할 형태로 전환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대통령실이나 뭐 여당에서 또 고민하는 부분이 이런 걸 겁니다. 요것뿐만이 아니라 최상병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다른 이제 특검법 발의 예고하고 있고요. 본회의 직회 보안 이제 국민의힘이 원하지 않는 쟁점 법안들도 이제 줄줄이 통과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를 과연 하나씩 받아주기 시작하면 과연 어디까지 이게 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강대강 대치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또 어떤 거 주고 어떤 거는 받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이 선거를 이렇게 졌다는 거는 사상 초유의 사태거든요.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소야대를 임기 2년 동안 겪었으면요. 그 기간 동안에 정치를 타협하려는 모습 그런데 야당의 강행 처리에 휘둘리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줬다면은 불쌍해서라도 지금보다 의석을 많이 줍니다. 국민들이. 근데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2년 동안 소수당이었는데 불쌍하지도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한 이게 상황이었고 국민들은 그래서 여당의 힘을 실어주면은 그래도 정치가 좀 안정화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힘을 실어주면은 잘못 오해해가지고 막 이런 뭐 그 홍범도 장군 흉상도 막 치워버리겠다고 막 강행하고 더 그런 게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인식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임기 3년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진정성 있게 협치 임하시고. 그래도 야당이 좀 밀어붙이는 경향이라든지 좀 월권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때 국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순리대로 가는 거지 지금부터 딱 방어적인 자세로 난 무조건 거부권 쓰겠어 이렇게 하시면요. 또 문제가 뭐냐 불쌍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 선거 지더니만 아직까지도 저러고 있네? 이러면 더 때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대통령께서 살면서 한 번도 뭐 불쌍해 보인 적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너무나도 지금 민심을 못 읽고 계세요. 예, 저는 이거는 좀 대통령께서 주변 참모들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좀 덜 강공 모드로 가셔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대표께서는 친윤 인사 원내대표 되면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원내협력 힘들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주로 이철규 의원 염두에 둔 말인가요? 이철규 의원이 저에 대해서 했던 말들만 다 모아서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저랑 얘기하기가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하실걸요. 재밌는 말씀 많이 하셨고 그때 뭐 양두구육 할 때도 보면은 뭐 양두구육이 얼마나 은유적인 표현입니까? 어떻게 사람을 개라고 하냐는 식의 이런 희한한 왜곡으로 이제
받았던 사람들이 국민의힘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좀 다른 것보다도 협치를 생각한다 그러면은 네. 조금은 대통령의 역성을 들던 인사들보다는 다른 좋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송석준 의원은 출사표 던졌고요. 추경호, 성일종, 이종배 의원 등 뭐 출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이전에는 뭐 박대출 의원 같은 분들도 이제 거론됐었고요. 뭐 어떻게 그중에 적합한 분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철규 의원이 된다고 해도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 그립감을 좀 놓고 결국에는 좀 당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한다 그러면 이철규 의원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대통령 그럴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용산에서 당정관계를 설정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중요합니다. 뭐 변화 혁신 이끄는 것도 그렇지만 용산과의 관계 설정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나경원, 안철수, 윤상원, 현, 유승민 등 거론되고 있는데 누가 유력하다고 보세요? 참 어려운 선택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듣자마자 그분들 다 관리는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경륜과 경험을 갖고 있지만은 그 중에서 변화의 아이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뭐 다 잘하는 분들이지만은 딱 떠오르는 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점을 관리나 아니면 이런 통상적인 당무로 본다면 누구든 잘할 수 있으실 거고요. 변화로 생각한다면 파격을 좀 선택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후보군이 그렇게까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주변에서 부추기겠죠. 예, 당신 이번에 여기서 물러서면 아무것도 안 된다. 네. 대권이 눈앞이다부터 별 얘기 다 하겠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대권이 눈앞도 아니고요. 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후계자로 세운 사람이 또다시 대선에 나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도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본인을 멀리서 보던 사람들의 조언을 좀 들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종인 개혁신당 전 상임고문은 이준석 대표가 2027년 대선 주자로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정치하시면서 마음속에 차기 대선 출마 항상 염두에 두고 계세요?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언젠간 한 번씩 꿈꿔봤을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사람들은 최근에 실패한 대통령도 있고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국가를 위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그 자부심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지금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다른 분들도 과연 대중적인 인기는 뭐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은 그 준비를 하고 계신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 스스로도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솔직히 대선에 나설 마음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뭐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이제 자문을 계속한다 그런 뜻인가요? 아니 저도 제가 해외에서 대학도 나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제가 뭐 다른 사람보다는 국제관계에 대해서 알지도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외교나 아니면 이런 것 안보 이런 것은 문외한입니다. 실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무원으로 26년 검사로 일하셨지 언제 외교 안보를 보셨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되시자마자 이제 해외 많이 가시면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서 외교를 이끄시다가 지금 좀 문제 생긴 것처럼 대통령이 사실 올만조만하게 이렇게 국내 정치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당과 뭐 총리에게 어느 정도 위임하고 국익을 크게 이제 좀 살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저 미국 정치도 보고 이랬지만은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에서 외치에 있어가지고 괄복할 만한 성과를 내신 분들 굳이 따지자면 예전에 북방외교 하시던 노태우 대통령 정도 이후에는 제가 크게 기억나는 분이 없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나 이런 게 되기 전까지 저는 언감생심 꿈도 안 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과 홍준표 대구시장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네. 언론 보도상에서 이제 덕담도 오가고 이 대표님이 총리 후보로도 홍 시장 적임자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가능성을 높게 보시는 건 아니죠? 저는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 협치를 하려면 뒤끝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 요소가 뭐냐면요. 대선 때 붙었던 사람이랑 이재명 대표랑 끝까지 이제 뒤끝을 가지고 다퉜던 것. 최근에는 뭐 영수회담 억지로 하긴 했지만은 저랑도 끝까지 뒤끝을 갖고 이제 다투다가 결국엔 자기가 앉아있는 책상 다리 자기가 잘라낸 거고 의자 다리 잘라낸 거고 뒤끝 있는 사람은 좀
위험합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는 저것 뒤끝은 없습니다. 네. 네. 22대 국회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토위 과방위 희망상임위로 꼽으셨어요. 근데 교육위 가시게 되면 어떤 정책을 주로 하시려는 생각으로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경기도에 과학고 신설하는 문제가 있는데 저희 동탄 지역에 그런 걸 유치하는 문제도 있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AI나 로봇이 발달하면서 사람의 생산성이 AI나 로봇보다 못해지는 순간부터 대량 실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그러면 사람 하나하나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서 교육의 역할이 큽니다. 사람이 지금보다 더 생산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직업 전선에 뛰어드는 것인데 갈수록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는 그런 어떤 내용이라는 것들이 줄어들게 되고 뭐 시대 상황에 맞게 변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그런 대량 실업의 위기나 이런 것들을 맞이들지 않기 위해서는 교육제도 가르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확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제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보좌진을 주로 MZ세대로 채용했다는 기사 봤습니다. 네. 보좌진 중에 특별히 소개하실 만한 분 있으면 한 분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뭐 디자이너도 한 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전산 쪽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도 하나 이렇게 모시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우선 가장 특징적인 거는 저는 전담 수행 기사는 안 두려고 합니다. 네. 예, 사실 지하철 타고 다니던 대로 따릉이 타고 다니던 대로 다녀보려고요. 예, 사실 그게 왜 필요한가를 항상 좀 궁금해하고 당대표 할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런 도전을 해보고 싶다. 왜냐하면은 30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알아봅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중국 부동산 시장이 계속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올해도 중국 부동산 기업 매출이 크게 줄었다고요. 네, 어제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일 보도를 한 건데요. 이 중국 상위 100개 부동산 기업의 매출을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상위 100개니까 특히 중국에서 100개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달, 즉 올해 4월 매출을 봤더니 작년 4월보다 44.9%가 감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만에 절반 정도의 매출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올해 4월 매출이 한 59조 5천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되고요. 작년 4월에는 108조 원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절반 정도로 줄었으니까 굉장히 심각하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도 하락세가 심각한데 3월 달이랑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4월하고 그 전달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12.9%가 또 한 달 만에 매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한 달 만에 이만큼 줄었다는 건 또 엄청난 타격인 거고요. 게다가 3년 전, 그러니까 2021년 4월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매출이 3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중국 부동산 시장이 최근에 얼마나 급격하게 쪼그라들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네.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전망도 문제는 밝지 않다라는 건데요. 이 차이신이 전망을 하기로는 이번 달, 그러니까 5월 달의 매출액도 지난달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2023년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저 효과가 먹히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감소세라는 거고요. 아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 가지 부양책들을 중국 정부가 썼는데 다 안 통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주택시장 매출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내놨던 부양정책 잠깐 오르긴 했는데 다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떤 정책도 안 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건데 네. 중국 부자들이 아예 해외로 삶의 터전을 옮기고 있다 이런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데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제목이 목적지는 일본, 중국 부자들의 엑소더스 이런 기사였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중국 부유층들이 일본으로 탈출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경제 상황. 지금 부동산 경기만 안 좋은 게 아니고 주식시장도 다 안 좋거든요. 중국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중국 부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제대로 투자할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해서 떠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독재 정치에 대한 실망도 크다. 이렇게 짚었는데
특히 코로나19 때 중국이 아예 봉쇄령을 내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런 좌절감이 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유층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이런 건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거는 그럼 왜 하필 그중에 일본이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일단 첫 번째는 거리상으로 좀 가깝다라는 점이 꼽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엔저 현상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뭐 이중 가격제까지 도입하고 있어요. 외국인들한테 돈을 더 받고 이러기도 하는데 외국인들이 살기 좋아졌다라는 거죠. 부동산도 저렴하고 또 사는데 절차도 까다롭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일본 부분적으로 한자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거부감도 덜하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수치로 보니까 일본 내 중국인 거주자가 작년에 82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전년도 2022년보다 6만 명이 늘어난 거고요. 그 이민 컨설팅 업체의 추산을 보니까 이 중에서 고액 자산가가 1만 3,5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6만 명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고액 자산가들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것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고액 자산가들이 많이 갔다라는 데 좀 주목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 부호들이 일본 부동산을 많이 가서 사들이면서 지금 중국 부동산은 안 좋은데 일본 부동산은 오히려 호황을 맞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도 맞고 있고요. 특히 도쿄 중심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지난해보다 40%나 더 올랐습니다. 네. 자, 중국 입장에선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아야 하는 상황일 텐데요. 그래서 베이징에서도 부동산 구매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고요. 네. 이 중국의 수도잖아요. 이 베이징에서는 주택 구매 제한 조치가 있어요. 뭐 네. 어떤 식이냐면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은 뭐 한 채만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베이징에 호적이 있는 기혼 가구는 2채까지 살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런 좀 엄격한 규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13년 만에 완화를 한 겁니다. 근데 완화를 해주긴 했는데 중심부에 2채를 사진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베이징은 뭐 1안부터 7안 이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5안 바깥은 외곽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외곽 지역에만 추가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시가 이렇게 규제 완화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지난 3월 달에도 이혼 후 3년간 신규 주택 구매를 제한한다는 정책을 폐기하기도 했거든요. 사실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긴 한데 이혼을 하면은 3년간 신규 주택을 못 사는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그랬는데 이거 풀어주면서 좀 더 살아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좀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 때문에 3월 한 달 동안 깜짝 상승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그 매출 실적에서 나오듯이 큰 전체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도 내놓을 걸로 보인다면서요. 네, 지금 3중 전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그 주요 그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이제 모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걸 7월에 할 예정이거든요. 네. 여기서 경제 살리기가 테마가 될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 대책이 핵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방법은 국영 부동산 기업,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부실한 기업을 인수하고 그렇게 이제 건설을 한 다음에 저렴한 가격에다 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고 실제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좀 기로에 설 걸로 보입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중국 부동산 위험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이제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뭐 큰 틀에서 이 중국이 경제가 어렵고 부진하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뭐 아시아 지역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4월 말에 낸 보고서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은 아시아 경제가 이제 올해 한 4.5% 성장을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네. 4.5%면 굉장히 좋은 성장률이에요. 높은 성장률을 예측을 할 건데, 근데 그 중에서 위험 요인을 하나 꼽았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드렸던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고요. 이것 때문에 이 다른 국가 경제, 아시아 국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거든요. 즉, 이 좋은 경제 성장률을 예측대로 달성을 하려면 이 부동산 위기가 크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3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가 신임 지도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당장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에 이번 주와 다음 주 선출될 예정이고 당대표 선출과 관련된 얘기도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치 공부 키워드 지도부입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관리형 비대위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네. 비대위도 임시적이긴 하지만 당 지도부입니다. 비대위는 어떻게 구성되고 또 당대표와 비대위원장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비대위 하지만 이제 이 전체 이름은 비상대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평시가 아닌 비상시에 구성하는 지도부다. 이렇게 그렇죠. 이제 보시면 이제 되는 거고요. 평상시에는 뭐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제 전당대회를 개최를 하고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하고 최고위원들 선출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출한 최고위원 말고 또 당연직 최고위원들이 있어요. 원내대표, 당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도 한두 명 이렇게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평상시에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를 이제 거의 매일 하다시피 하죠. 여기서 이제 주요한 결정을 이제 내리는 당 지도부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요.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제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당의 지지율이 뭐 굉장히 급락을 해서 전망이 어둡다거나 그래서 뭔가 좀 쇄신하는 좀 분위기를 좀 연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경우에 보통 만들어지죠. 또는 뭐 대표가 갑자기 거리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집단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 어찌됐건 뭐 전반적으로 이러한 비상 상황에서 가동되는 임시 지도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는 관리형 비대위에 가깝지만 그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은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형 비대위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보시기에 지금까지 가장 인상적이었던 성공적이었던 비대위 언제였습니까? 뭐 이제 가장 성공적인 비대위로 이제 손꼽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비대위죠. 2011년도에 이제 구성이 됐던 거고요. 그 당시 이제 2012년 이제 19대 총선 앞두고 이제 당이 굉장히 위기 상황에 봉착을 했죠. 대통령 지지율도 뭐 굉장히 낮고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때 이제 비대위를 만들어서 당명을 아예 이제 바꾸지 않습니까? 새누리당으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또 현역 의원 25% 정도를 공천해서 컷오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인적 쇄신을 단행해서 이제 과반 의석을 지켜낸 그런 이제 적이 있고요. 그 이외로는 또 이제 김종인 비대위도 비교적 성공적이었던 비대위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있고 민주당 쪽에서도 만들어진 적이 있죠. 이분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 활동을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비교적 이제 성공적인 그 결과를 이끌어서 뭐 이제 그 분야로 아예 좀 특화되신 분으로 좀 알려져 있기도 한 이제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당대표 연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러 중진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선출 방식과 관련해서 집단 지도체제 얘기도 또 일부에서 나옵니다. 이거 무슨 뜻인가요?
네, 지금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집단 지도 체제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가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건데요. 국민의힘 과거 이제 그 계열의 이제 그 정당들을 보게 되면 집단 지도 체제를 실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2016년 때부터 당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하는 그런 이제 단일 지도 체제로 이제 바꾼 건데요. 단일 지도 체제라 하면 이제 대표의 권한이 이제 상대적으로 강한 것을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를 할 때도 이제 대표 따로 최고위원들 따로 이렇게 선출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가 좀 더 정확하다 이런 표현도 이런 말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대표가 권한이 있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명직 최고위원을 임명할 때 뭐 최고위원회에 좀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집단 지도 체제의 장점을 약간 좀 반영을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대체로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대표를 이제 별도로 선출을 하죠. 그래서 단일 지도 체제가 좀 일반화돼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선 통하지 않고 임명되는 지명직 최고위원들 있는데요. 네. 이들은 누가 임명하는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이 보통 지명직 최고위원이 됩니까?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을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고 하고요. 국민의힘은 한 명을 이제 지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단일 지도 체제인데 단일성 집단 지도 체제 비슷해서 이제 이 한 명을 이제 지명을 하더라도 당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들의 의견을 이제 구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서 임명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좀 쓰는 거고요. 민주당은 2명인데 이제 당 대표가 다 이제 본인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임명을 합니다. 주로 이제 현역 의원으로 이제 임명을 하고요. 원외 인사도 가끔 이제 임명을 하는데 대체로 대표가 이제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임명을 해서 최고위원 내에서 본인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으로 보통 활용을 합니다. 네. 자, 당 지도부뿐 아니라 이제 원내 지도부 선출 관심입니다. 민주당의 경우 지금 박찬대 의원이 원내대표 유력하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늦추면서 이제 출마를 시작했는데 고심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선 원내대표 어떻게 뽑고 또 당대표와는 어떤 역할 차이가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제 뽑는 거고 기본적으로 중앙당의 지도부를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원내대표는 이른바 이제 원내정당, 그러니까 의원들로만 구성된 의원총회를 중심으로 한 그 조직을 이끄는 분이 이제 원내대표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이제 택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뭐 그 정당 구조상 그 사실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는 중앙당하고 이제 원내정당이 과거에는 통합이 돼 있다가 좀 분리가 돼 있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당을 이끄는 대표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원내정당을 이끄는 원내대표보다는 위계상으로 좀 더 높은 지위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표의 지시를 원내대표가 받는 이런 형식으로 좀 돼 있죠. 원내대표는 상대당 카운터파트하고 이제 협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호흡이 또 중요합니다. 서로 간에. 평론가님 보시기에 역대 가장 케미 좋았던 협치 잘 됐던 원내대표 누구 꼽을 수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잘 없죠. 대체로. 그러니까 뭐 우리 정치가 그동안에 뭐 이제 그래 왔습니다만 늘 이제 약간 갈등이 좀 더 많았던 그런 그 상황이고 여야 간에 이제 특히 그 지도부 간에 서로 이해가 좀 그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근데 원내대표들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위계상 이제 당 대표로부터 자유롭게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 대표들 간의 관계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선행돼야 되는 겁니다. 협치 구조가 만들어져야 그나마 이제 이 원내대표들도 좀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이게 사실은 조금 앞으로 바뀔 필요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일단은 좀 그래 왔기 때문에 원내대표들 간의 관계가 그렇게 좋았던 적은 이제 별로 없다. 그런데 원내대표 중에서 상당히 좀 어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좀 자율적으로 활동했던 대표적인 분으로 홍사덕 전 의원을 많이 꼽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내대표 이전에 사실은 이제 원내총무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2000년 국회 16대 국회 출입할 때 원내 총무를 불렀어요. 네, 그때까지. 그때까지 맞습니다. 딱 그때까지였는데 원내 총무 시절에는 대표가 사실은 원내 총무를 딱 지명해서 이제 선출을 그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더욱더 당대표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홍사덕 전 한나라당 의원도 그 당시에 이제 원내 총무였어요. 원내 총무로 활동했는데 지금 이후의 평가는 보수정당 사실상의 초대 원내대표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대표가 최병렬 이제 대표였는데 최병렬 대표를 제껴놓고 대통령하고 각 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을 제안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자율적으로 좀 활동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를 사실은 야당 쪽에서는 좋아하는데 여당 쪽에서는 또 그렇게 인기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그런 그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원내 총무가 원내 대표로 바뀌면서 원내 정당의 역할이 강화됐다. 그런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요즘은 잘 안 쓰는 말이긴 한데 당내 중요한 직책 통칭하는 당 사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당 사역은 누구고 어떤 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정당에서 역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당 삼역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내대표 그리고 당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요 세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원내대표는 이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소속 의원들을 통솔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당하고도 이제 협상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 당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 관리, 당무 집행 전반, 특히 예산까지 다 관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한 자리고요. 정책위 의장은 역시 이제 정책을 이제 다 만드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세 분을 이제 당 삼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내 수석 부대표라는 게 있죠. 이 역할은 뭔가요? 네. 원내대표가 이제 임명을 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를 보좌하는 역할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부대표가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수석이 이제 수석 부대표가 되는 거고 사실상 뭐 비서실장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원내대표하고 늘 이제 같이 호흡하면서 뭐 야당하고 이제 타당하고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또 원내대표의 역할을 상당 부분 또 대행하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2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정체가 평소보다 덜한 곳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 정체도 풀려가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지체고요. 달래내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부산 쪽은 한남에서 서초 쪽으로 정체고 신갈에서 수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강변무료 구리 쪽으로는 원효대교 목가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행주대교부터 막히는데요. 원효대교까지 40분이 조금 넘게 걸리겠습니다. 하남 쪽의 올림픽대로는 행주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정체고 노량진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 쪽으로는 강동대교로 지나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일대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중 KBS 황정호 기자의 시선으로 고른 뉴스들 금요일 코너 한 주간의 랭킹 뉴스입니다. 황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야구 팬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야구 중계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티빙이 KBO 생중계를
유료 회원에게만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OTT 구독료가 오르면서 부담도 커지겠어요? 네, OTT 구독료 인상이 이제 야구 중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최근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도 쿠팡 플레이 무료 시청 혜택이 포함된 뭐 마우 멤버십 월 구독료를 4,990원에서 7,890원을 올렸고, 지금 말씀 주신 티빙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구독권을 안 사도 회원 가입만 돼 있으면 야구 중계를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구독료, 그러니까 5,500원 이상 구독료를 지불해야 야구 중계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티빙이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가요. 야구 중계 할 때 하이라이트 영상을 트는데 그 야구 용어 중에 뭐 세이프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네. 세이브라고 뭐 표현한다든지 야구 선수 이름을 바꿔서 뭐 기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미 좀 빈축을 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스포츠 이제 중계 유효화에 부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거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이제 발표한 조사 결과인데 응답자 그러니까 77.9% 그러니까 성인 10명 중 8명은 이 유료화에 이제 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서비스 가격에 대해서도 이제 비슷하게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티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실수도 있었고 하니까 이 티빙에 대한 만족도 자체도 만족한다라는 답이 좀 많이 낮았거든요. 네. 실제로 이 스포츠 중계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무료라고 예전에 많이 생각했었는데 그렇죠. 점점 이제 증가한 이 구독료가 아마 부담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넷플릭스가 최근 공개한 해외 다큐멘터리에서 핵심이 되는 사진 등을 인공지능으로 조작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어요. 최근 이제 넷플릭스가 2010년에 캐나다를 진짜 발칵 뒤집은 한 살인 사건을 다큐로 제작해서 방영했는데요. 실제 영상도 쓰고 인터뷰도 해서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은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다큐에 쓰인 사진 때문인데, 사진을 이제 자세히 보면 뭐 사람의 손이라든지 귀 부분이 좀 어색한 거죠. 좀 찌그러져 있고. 근데 이 부분이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어떤 영상을 만들어냈을 때 자주 보이는 오류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면서 네. 사실을 다뤄야 되는 다큐가 핵심 자료를 AI로 조작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진 거거든요. 그 넷플릭스 측은 설명이 아직 없고요. 그리고 뭐 다큐에서도 AI 활용 여부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 사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큐라든지 이제 이런 드라마 이제 콘텐츠에서도 AI 활용이 계속 늘어날 텐데, 사실 이제 국내는 어떠냐라고 보면 이런 가이드가 사실 없고요. 이런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이제 법안이 발의는 됐는데 뭐 아마 21대 국회 임기를 보면 폐기될 걸로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민간 기업의 1억 원 지급 사례가 화제가 되면서 국민권익위가 정부가 파격적인 현금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는 동기부여 되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결과 어땠습니까? 어땠을 것 같으신가요, 앵커님? 글쎄요, 뭐 그래도 꽤 많았을 것 같은데요. 낳겠다는 사람? 응답자 60% 정도? 예. 네, 10명 중 7명이 긍정적 동기부여가 될 제가 사실 거다라고 했습니다. 숫자 알고 있었는데 지금 모르는 척하느라고 힘들었어요. 근데 표정 연기가 점점 늘어나고 계십니다. 네. 이게 사실 1억 원이라는 구체적인 이제 금액이 적시되면서 이 네네. 설문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 1억 원을 직접 지급하게 되면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으로 보면 연간 23조 부담해야 되거든요. 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되냐라고 묻는 건데 사실 이 물음에도 응답자 60% 넘게 찬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나뉘는 게, 그러면 이 현금 1억 원을 산모나 출생아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뭐 지역 소멸 대응 예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유사 목적으로 이용되는 예산을 활용해도 되겠냐라는 이제 여기에선 좀 의견이 갈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사 목적 예산을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된다라는 응답도 한 50% 정도.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된다라는 게 49% 정도. 그러니까 정말 팽팽하게 맞섰고요. 그리고 지급 뭐 하는 방식에도 뭐 분할로 지급해야 된다, 아니면 일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럼 모든 국민이 출산을 위한 세금을 내야 되냐, 이건 좀 차별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아직 좀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자산가들은 바빠서 가족들과 시간 많이 보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오히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고요? 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부자로 분류되는 이제 분들을 이제 설문조사 해보니까
정말 거의 매일 가족이랑 식사를 한다라고 응답한 게 40%, 그다음에 주 3, 4회도 27%. 그러니까 부자 10명 중 7명이 주 3회 이상은 가족이랑 식사를 하는 걸로 이제 조사 결과 나타났고요. 또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도 가족 관계 만족한다. 이게 많이 좀 삶의 행복함을 결정짓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부자들의 이제 패턴을 좀 보면 평균 수면 시간이 한 7시간 정도. 그리고 조금 다른 점은 아침 시간을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런 약간 본받을 것들이 있네요. 5번째 뉴스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연휴가 많아서 외식할 일도 많아질 텐데 외식 물가가 내려갈 줄 모릅니다. 냉면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죠. 일단 재개발로 2년 정도 문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개점한 그 서울의 유명한 종로구의 유명 냉면집 여기도 이번에 개점하면서 보니까 13,000원이었었는데 15,000원으로 일단 가격이 올랐고요. 15,000원이 많더라고요. 네. 유명 냉면집들. 네. 또 다른 냉면집도 기존 15,000원에서 16,000원으로 가격을 올려서, 그러니까 이들의 이제 그거는 재료값도 오르고 가스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건데, 이렇게 서울 시내 유명 식당들을 중심으로 냉면이나 뭐 국수값이 오르는 이 현상, 그러니까 이른바 면플레이션도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뭐 다 아시겠지만 양파, 뭐 돼지고기, 뭐 식자재 가격은 지금 가격 계속 뛰고 있고, 뭐 전기요금 같은 것도 말할 거 없고요. 또 문제가 이런 음식값의 상승 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또 상승폭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이런 냉면뿐만 아니라 뭐 김밥, 비빔밥, 칼국수처럼 그러니까 좀 즐겨 찾는 외식 물가가 7%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네. 6번째 뉴스입니다. 최근 견주 전용 주차구역이라는 게 생겼다면서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올라온 사진으로 이제 논란이 된 건데, 주차 구역 바닥에 강아지 발바닥 모형이 적혀 있는 이제 표시가 그려져 있고, 그러니까 이 사진을 찍은 이제 게시자가 다자녀 가족 주차 자리를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견주 전용 주차 자리가 말이 되냐라고 이제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글을 올렸고, 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논쟁이 거의 벌어진 거예요. 안 그래도 주차 공간 부족한데 반려견 전용 구역이 왜 필요하냐라고 이제 좀 부정적인 댓글, 또 애견인이 많이 찾는 곳이면 뭐 우대할 수도 있지 않냐, 문제 없다는 의견 뭐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게 논란이 된 이곳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쇼핑몰이었고, 쇼핑몰 측은 이제 반려견 놀이시설이 있다 보니까 이벤트성으로 만든 주차 구역이다. 그러니까 반려견을 동반하지 않아도 일반 고객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7번째 뉴스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이제는 층간소음이 아니라 층견소음이라고 한다네요. 층간소음 말고 이제 층견소음이 예. 층견소음이란 말이 새로 생겼는데, 개 견자인가요? 네, 반려견 짖는 소리가 이게 이웃 사이 갈등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흉기 난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한 남성이 이웃집 문 앞까지 찾아가서 흉기를 들고 약간 서성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경찰 신고하고 경찰이 찾아가서 이제 집안을 수색하니까 실제로 이제 칼이 나왔고, 그리고 위협했던 것도 CCTV에 찍혔고, 네. 그러니까 이 남성은 지금 특수 협박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8번째 뉴스입니다. 설탕을 넣지 않은 이른바 제로 슈거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의뢰 소주도 제로 소주 찾으시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요. 네, 제로 슈거 소주 열량이 한 병에 320칼로리 정도거든요. 네. 그러면 같은 회사 일반 소주는 좀 많이 차이가 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까 한 10칼로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판매 중인 제로슈거 소주 5가지 그리고 일반 소주 비교한 결과 실제로 열량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류 열량을 결정하는 게 당류랑 알코올 도수인데, 애초에 일반 소주도 당류 함량이 낮은 편이라는 게 이제 소비자원의 설명인 건데요. 근데 사실 이제 저도 그렇고 소비자들 대부분이 제로슈가 소주가 일반 소주보다 열량이 낮을 거다라고 이제 답할 정도로 지금 이제 오인이 많이 되고 있고, 또 맥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런 비알콜 맥주가 좀 유행하는데, 비알콜 맥주 보면 0.0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비알콜 맥주의 0.0은 알코올이 1% 미만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로가 아니네요. 네, 그리고 알코올이 전혀 없다라는 표시는 0.00인데 사실 이걸 일반 소비자가
쉽게 뭐 알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성분 표시를 조금 더 명확히 하는 방향을 식약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9번째 뉴스입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각 지자체마다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한 돌봄 대책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에서 유서를 남긴 50대를 구조한 일이 있었다면서요. 네, 이제 이 대구 남구에서 긴급 구호 요청 문자라는 이제 서비스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이라든지 뭐 거동 불편한 이제 그런 취약계층이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 정도, 그러니까 특정 시간 동안 휴대전화 움직임이 아예 이제 뭔가 탐지가 되지 않을 때 복지 공용폰으로 구호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시스템을 이제 설치를 한 건데 이제 한 50대 남성분이 한 8시간 정도 전화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이제 그런 알림이 왔고 실제로 이제 그 담당자분이 방문을 했더니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유서 한 장이 이제 있고 뭐 현장에서 이제 그래서 겨우 발견돼서 구조를 한 상황입니다. 네. 10번째 뉴스입니다. 경찰서에서 영양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 중인 영양사를 이기적 집단으로 표현해 논란입니다. 이건 좀 짤막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공고문 때문인데 영양사 채용 공고 냈고 한 연봉 2,500만 원 수준 뭐 이렇게 평범하게 냈는데 한 회원이 이제 거기에 얘기를 한 거예요. 좀 더 근로 조건을 고찰해 달라라고 했더니 여기서 댓글을 이제 단 그 행정관이 업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육아휴직으로 월급 받으면 출근 안 하고 있다. 이기적이다라고 이제 답을 하면서 일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도 모성보호라는 당연한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돼야 된다라고 이제 항의를 할 정도로 일이 커졌습니다. 이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기 바란다. 이런 얘기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황정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바른 시선. 전종철의 전격 시사.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대로 가정의 달 5월이 휴가철인 8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각별히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크게 다친 어린이 10명 중 4명은 카시트를 타지 않거나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하니까 우리 아이 안전띠 잘 매고 있는지 확인하고 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이참에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도 정착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5월 가정의 달이 되기 위해선 가족의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5월 3일 금요일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입니다. 저는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